음,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2020년도 용복합 디자인을 담당한 조은한 교수입니다. 음, 우리가 크게 네 가지 항목을 공부하게 될 텐데, 디자인, 그리고 서양미술사, 디자인사, 조형분석.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디자인사와 미술사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두 가지 모두 다 역사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다루고요. 그리고 예술은 그 인간의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역사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된 것을 예술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어, 트렌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것이 트렌드로 나타나고 그것이 예술과 디자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공부하는 건데, 과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반복되죠.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인간의 삶을 담는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예술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서양 미술사를 먼저 얘기를 할 텐데, 그 서양 미술사는 그 우선 인류의 시작이 그 사대문 문명으로 시작이 되는데,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이제 그 뒤에서 얘기하고 메소포타미아가 가장 먼저 시작해서 인류의 4대 문명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BC 800년과 500년에 그리스와 로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453년에 그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1760년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1919년에 최초의 디자인 교육이 바우하우스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단에 보면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그다음에 비잔틴,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미술 공예운동과 아르누보, 바우하우스, 모더니즘, 그리고 에트로소서스와 멤피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개를 앞서서 크게 서양 미술사 위주로, 서양의 역사 위주의 중요한 사건 세네 가지를 소개한 이후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그 문명이 있고요. 좌측 하단에는 이제 이집트 문명의 내용이고, 오른쪽은 황하 내용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오래전에 인류가 시작됐다는 거고, 6500에서 5500년 전, 기원전입니다. 요 여기가 유럽의 지중해죠.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지중해와 그리고 아랍,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에 두 개의 강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뭐 현재 그 이스라엘이 있는 이스탄불도 있고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5,500년에 시작되었고 티그리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하천이 있고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대규모 농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개방적인 곳이었고 그래서 계속 문화적인 어떤 확대와 수용이 이루어졌었는데 안타깝게도 BC 2000년경에 추정이겠죠 이건 뭐 근거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 비옥한 땅이 그 바다의 범람으로 해서 염분화돼 가지고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해서 쇠퇴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유적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평면이라든가 땅 속에 있는 어떤 기본 구조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재현한 거죠. 일종의 상상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과거의 것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해서 뭐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문서로 자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기본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상이라든가 그리고 정확하게 해명되지 않는 것들이 고대와 중세 사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유념해서 보시고요. 굉장히 이제 기본 구조로 봤을 때 기후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러한 모습을 했을 것이다. 성벽이라든가 동상, 이제 공예품 같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양 미술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5,5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를 설명하고 헬레니즘 시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르네상스의 시작을 얘기를 할 텐데요. 우선 강론을 들어가기 전에 커다란 어떤 흐름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330년경에 BC 300년, 그러니까 기원전 330년경에 그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을 통해서 이제 그 헬레니즘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지금의 터키고 이탈리아, 그리스죠. 그리스 지역에서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통해서 인도의 북부 지역까지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계선까지 이렇게 넓은 지역을 동방 원정을 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대 시대의 서양 미술과 그리고 동양 문화가 컨버전스, 융합돼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는데 발전된 문화겠죠. 왜냐하면 동서양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헬레니즘이 탄생됐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지도를 한 3장 정도 보게 될 텐데 이 지역이 지금은 서양의 그리스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넓은 지역으로 형성됐었고요. 이게 이제 기원전 3,300년 전이죠. 여기 두 번째 근데 기원전 200년경에 200년 전으로 해서
이제 로마가 그 요만한 이탈리아의 국가였는데 그 카르타고라고 이제 북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형성된 세력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로마가 하니발을 무너뜨리고 이제 로마 제국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330년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그리고 200년 전으로 해서 로마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제 로마가 굉장히 왕성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년서부터 이제 1470년까지 로마가 형성이 되는데 그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의 황제가 그 예수님이 태어난 지 14년 뒤에 그러니까 AD 14년에 이제 그 가장 이렇게 이 땅이 이렇게 형성됐는데 이제 그 이후로 396년경에 이 경계선을 통해서 오른쪽은 동로마, 좌측은 서로마로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서로마가 먼저 붕괴하고 여기 비잔티움에 있는 비잔티움이 이제 그 오스만 트루크에 점령당하는 1470년경에 이제 동로마가 망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오스만 트루크인데 오스만 트루크가 과거로 얘기하면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이었을 때입니다. 이게 1700년대까지 1470년에 이제 어, 콘스탄풀의 동로마 제국이 점령당하면서 터키의 시대, 오스만 제국의 시대가 1700년대까지 이렇게 넓은 지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보면 처음에 그리스 시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동서양의 컨버전스를 이뤘죠. 그 다음에 로마가 부흥해서 200년서부터 1470년까지 이 지역 전체를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스만 트루크가 형성돼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크게 봤을 때 세 개 정도의 사건이 있었는데 헬레니즘 시대,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그 오스만 트루크 이렇게 지도가 이 지역을 통해서 한 세 번 정도 크게 변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후에 그 내용을 사건별로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영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코끼리가 나오니까 인도의 북부 지역까지 갔었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에서 헬레니즘의 그 어떤 예술적 가치 같은 것들은 보면 고대 건축에서 볼 수 있는데 음, 헬레니즘에서 이제 나온 이제 그 도시입니다. 그 점령 지역마다 커다란 허브가 되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도서관이라는 것이 그리스에 보면 그 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고대 폴리스에서 이렇게 스터디하고 토론하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던 곳이 아닌가. 그거의 연장선이 도서관이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도서관은 그 뭐 이집트도 있고 그리스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까지도 있었고 그래서 곳곳에 이러한 그 도시들이 있었고 그 안에 도서관이 있었다라는. 근데 그 안에서는 그리스어하고 뭐 이집트어를 공용어로 썼는데 그리스어가 중심이었고 그래서 지금의 영어 중심의 세계 어떤 소통의 툴이 영어였다 그러면 그때는 그리스어가 중심이 돼서 문화적인 어떤 통합과 확장을 준 거죠. 등대도 이렇게 만들었고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내용들을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그 헬레니즘 이후에 이제 그 로마 시대가 끝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오스만 트루크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함으로써 이제 그 1470년에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끝나고 그 이후에 유럽은 그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가는 커다란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성으로 쌓여져 있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보시면 오스만 제국의 국비라는 어떤 시리즈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 영화의 완성도도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동로마 제국이고 유럽과 동양의 경계선을 갖고 있던 최후의 그 전초기지죠. 근데 이 성이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해자라고 하는 물로 성을 가득 싸고 있고 첫 번째 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서 다시 화살을 쏘고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철옹성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너진 것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러한 커다란 대포가 나오고 그 대포로 성벽을 이제 부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스만이 이제 동양에서 서양을 넘어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의 터키가 1700년대까지 그러니까 뭐 세력을 잃기 전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어, 뭐죠?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상상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남아있는 유적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음, 여기 보면 지금 여러분 뭐 그 소피아 성당이 이 안에 있죠. 이제 비잔틴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 아름답습니다. 그 르네상스가 이 콜로세오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그 점령당하고 어, 서양의 커다란 변화가 생겼는데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르네상스는 이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그 사전에 있었다면 뭐 지동설 그리고 신대륙의 발견, 그러니까 지동설이 되는 거죠. 지동설 그리고 신대륙의 발견 그리고 과학과 해부학의 발달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멸망 이런 거를 통해서 유럽 사회가 변화했는데 그 유럽이 르네상스의 커다란 문화로 전환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바로크, 로코코가 이루어지는데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는 끝나고 바로크, 로코코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디자인사를 설명하게 되는데 앞에서 지금 내용을 설명했고요. 이제 그러면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기가 잘못됐는데 그리스가 800년이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800년서부터 시작됐고 이렇게. 그 그리스의 미술품을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아직 그 소박한데 그리스의 건축과 조각품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BC 490년경에 죽어가는 군인이라고 하는 동상물인데 고대 그리스니까 당연히 작자가 미상이고요. 그리고 돌로 만들었고 그리고 에기나의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파니아 사원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조각상입니다. 그리스인과 트로이인관 사이의 전쟁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죽어가는 병사를 여전히 고졸적인 어, 인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졸이라는 것은 기교가 없으나 예스럽고 소박한 멋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완성도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어떤 그 시대의 역사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제우스인데요. 제우스인데 460년경에 만들었고 돌로 만들었고 또 청동으로 만든 것도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근데 아테네에 있고 어, 그 포세이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상입니다. 그 원반을 던지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뭐 단단한 인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뭐 조형적으로 어떤 움직이는 모습의 한 가지 측면을 이렇게 딱 잡아서 동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한번 더 하겠지만 그리스 로마의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조각과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 그 비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고요. 조형적으로 여기에서 특별히 지금 얘기할 내용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440년경에 이러한 모습들을 한 조각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스 하면 432년에 파르테논 신전이 가장 유명한데, 예, 건축적인 것에서도 그렇고 조형적인 모습에서도 그렇고 황금 비례가 적용된 건축물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스의 신전이죠. 예, 아직도 이런 모습이 남아져 있고요. 이런 옛날의 모습을 상상한 것입니다. 어, 제가 이게 두 번째 항목을 헬레니즘으로 넣은 것은 헬레니즘이 330년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부흥해서 로마 시대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과정은 BC 200년서부터 그 330년까지 요 사이를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와 헬레니즘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 것도 같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역사가 중복됐는데, 왜 헬레니즘을 얘기를 하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헬레니즘의 특징은 33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왕정을 가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처음으로 소통하고 컨버전스 돼서 이루어진 문화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따로잡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문화를 만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대표적인 곳이고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넓은 지역, 그러니까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중요한 그 도시마다 알렉산드리아를 만들고 거기에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곳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에도 이런 모습의 그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어, 이거는 당연히 상상도겠죠. 앞에 것도 그렇지만 앞에서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곳은 어떤 굉장히 문화적으로 소통의 장이 됐고 동서양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소통의 장이었고, 또 그 지역의 특징들이나 좋은 것들,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정립되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다른 지역에 연결되는 일종의 허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어가 공식 언어였고요. 헬레니즘의 미술의 특징을 얘기를 하면 어, 이상적인 부분은 약화되고 사실적이고 육감적이고 때로는 거칠게 표현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 좀 더 강하고 인상적인 표현을 나타내기를 좋아했다는 거고, 그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라콘 그리고 니케 이런 것들을 뒤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과는 넘어가고요. 어, 그 230년경에 죽어가는 갈리아의 병사는 모습의 조각인데, 패배한 갈리아의 전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곳이다라는 거죠. 앞에는 주로 신의 내용들이 있지만
어떤 그 사건과 스토리 그리고 어떤 상황에 맞는 그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는 것이 좀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니케 우리가 많이 봤죠. 220년경에 있었고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는데 여신입니다. 날개가 달렸죠. 여기서 보시면 아직도 그리스 시대에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그 오래된 것들 중에는 아직도 신화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기마상도 보이고요. 이게 이제 라오콩 군상인데 어, 이제 그 라오콘이 두 아들과 함께 뱀에 감기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표현한 건데 이것이 이제 신화적인 내용이죠. 네, 격렬한 근육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잘 표현돼 있다. 고통스러운 표정 이게 이제 그 뭐지 그리고 격렬한 근육 이것이 헬레니즘의 어떤 하나의 그 특징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여러분이 앞에서 본 조각상과 지금 헬레니즘의 이 라오콩 군상을 보면 훨씬 완성도가 높아졌죠. 그리고 표현이라든가 디테일이라든가 그리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토리와 그 표현,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이 담고 있다라는 거죠.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게 르네상스의 조각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헬레니즘의 특징은 어떤 이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사실적이고 육감적인 걸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칠고 격렬한 거를 주로 소재로 나타내고 그리고 인상적인 표현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헬레니즘의 조각의 특징이다. 이너스인데요. 아름답죠. 좀 라오콘과 좀 다른 조각의 단순성이 우아하고 표현된 작품으로서 이상적인 그리스의 고전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판데온인데요. 그리스는 조각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로마는 건축물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00년경에 만들어진 어떤 건축물인데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정형적인 로마의 건축 양식으로 보입니다. 돔도 보이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앞에서 보여진 내용과 그 문화적인 특징을 조금 이해한다면 제가 볼 땐 그리스는 신화적인 내용이라든가 철학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그런다면 조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로마 같은 경우는 좀 더 과학적이고 커다란 건축물들을 만들다 보니 그런 쪽에서 좀 더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내에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 건축이 로마의 그 좀 강점이다라고 보여지는 건
70년경에 만들어진 그 콜로세움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였는데 격투사들이 전쟁을 하고 이 안에서 싸움을 하고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이것의 건축 자체가 굉장히 5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건축을 할 때 현재 콘크리트와 같은 그런 로마식의 콘크리트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뛰어난 건축물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조형적으로 이 장면에서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약간 모양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 로마가 이렇게 완전히 왕성했던 그런 시기죠. 이제 비잔티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잔티움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헬레니즘 이후서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1453년까지 이 시대를 비잔티움이라고 하는데 비잔티움 그러니까 동로마 시대 동로마의 그 문화를 그러니까 로마가 있는데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동로마 중심의 제가 볼 때 이 비잔티움의 특징이라는 것은 앞에서 헬레니즘 시대의 알렉산더가 그 로마를 그 인도까지의 동서양을 통합했듯이 비잔티움은 그 로마 시대를 연결하면서 그리스 로마를 연결하면서 서양 문화에서 가장 동양 쪽 이슬람이나 하단의 이집트 문명 이런 것들이 잘 섞여져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다소 정치적이고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한다면 헬레니즘은 왜냐하면 처음으로 동서양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로마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연결되면서 동로마로 연결되는 이 상황까지 정말로 동서양이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이렇게 통합되고 그것에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이 비잔티움의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소피아 성당은 여기서 보면 500년경에 AD죠. 기원 후 AD.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한 1700년 전 뭐 이런 시기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번 성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가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근데 가장 아쉬웠던 게 이 소피아 성당을 터키를 갔었는데 소피아 성당을 보지 못하게 됐던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고요. 네.
그 벽면에 있는 그 성모자상인데 867년에 뭐 그려졌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제 고려 시대, 우리 고려 시대 때 이제 그때의 그림을 하나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 스페인에도 헬레니즘 문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스페인의 특징상 이제 그 아프리카와 가깝고 그래서 이 그라나다, 세비야 이 지역 남쪽 지역을 어, 이슬람 문화권이 점령한 시기가 있습니다. 40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라나다의 이제 왕궁인데요. 아브라함 궁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238년 네, 건축을 시작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술탄이라고 불리는 무하마드 1세, 술탄 무하마드 1세가 이 수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어떤 여행적인 어떤 특징을 갖는 것은 유럽 안에 이슬람 문화가 이렇게 섞인 그런 지역으로서 남부 지역에 특히 가시면 이제 이게 유럽의 느낌과 완전히 다른. 그래서 문화라는 게 어떤 섞여 있을 때보다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 궁전인데요. 이렇게 보면 약간 이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서양 느낌보다는 이슬람 느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건축 형식이. 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섞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심정이고요. 그리고 코르도바의 모스크인데 모스크라는 거는 이제 이슬람의 성당이죠. 그런 건데 8세기에서 10세기 동안 있었을 당시에 만들어진 어떤 이슬람 성당 곳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